안녕하세요. 우연히 듣게 된 채널에서 이런저런 인생사들을 들으면서 오늘 제 사연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쌀 농사를 크게 짓고 계셨는데 지역 유지이기도 하셔서 어릴 적 크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풍족한 생활이 뭔지도 잘 몰랐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시골 인심이 좋아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아파트라는 것을 보게 되고 높은 빌딩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막연하게 늘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TV 속에서 나오는 서울 생활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도 서울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얘가 무슨 갑자기 서울 타령이야. 왜요? 우리도 서울 가서 살아요. 나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그럼 농사는 누가 짓니? 서울 가면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어머니께서는 제가 서울 타령을 할 때마다 철없는 소리 한다며 꿀밤을 때리시곤 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헛바람 들어서 그런다면서 코베어 간다는 서울이 뭐가 좋냐고요. 나중에 아빠 하는 농사나 물려받을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위로 누나만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농사를 이어서 하시길 바라셨어요. 방학 때도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남들 다 공부 못 시켜서 안달인데도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저를 깨워서 밭으로 나가곤 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서울에 대한 동경심만 더욱 커졌었죠. 그때 당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골 마을을 벗어날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밖엔 없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자기 바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공부머리를 주셔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었어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부모님께서도 늘 서울 타령하는 저를 구박 아닌 구박을 하시면서도 떡하니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니 너무나 좋아하셨죠. 늘 엄하시기만 하셨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술 한 잔을 걸치시고는 날 닮아서 저 녀석이 머리 하나는 좋다 이거야! 라고 하시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동네 어귀에 저의 대학 입학 플랜카드를 걸 정도였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집 앞마당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렸어요. 아이고, 민호 엄마,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민호 녀석 내가 일낼 줄 알았단께. 우리 동네 자랑이여. 동네 어르신들도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다들 자기 자식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시골 촌놈이 서울로 가게 되었었어요. 대학 생활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의 사투리가 재밌다며 제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많았고 그 기세를 몰아 과 대표로도 활동을 했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했던 저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달콤한 꿀 같은 시간이었어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소개팅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야, 민우야, 저기 저 여자들 어떠냐? 있어봐, 임마. 형님이 다녀올게. 그 시절 헌팅이라는 것을 할 때도 무대포 성격인 제가 늘 총대를 메곤 했습니다. 그땐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게 그지없네요. 그때 당시 부산 영화들이 참 많이 유행했는데 제가 쓰는 사투리마저 멋있게 들리는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쌓았어요. 아직도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술 한잔 기울이며 밤새며 이야기할 안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도 동반 입대했으니 말 다 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놀 거 다 놀고 대기업 갔다고 저더러 도둑놈이라고 하더군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첫 출근하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 꿈이 이루어진 날이니까요. 그렇게 참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시간도 마음도 없이 일만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차가 되니 그래도 짬밥도 생기고 후배도 들어오면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자 그때쯤 선짜리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 나이가 많으셨는데 늘 저에게 장가 빨리 가라고 하셨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선짜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아내는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아내는 저처럼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저 시간을 때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첫눈에 반했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어요. 제 노력이 통한 건지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민호 씨, 저는 솔직히 결혼 생각 없어요. 부모님이 워낙 닥달하시는 바람에 이번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셔서 등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나온 자리지만 아영 씨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랑 딱 10번만 데이트해봐요. 네? 어차피 저랑 선짜리 끝나도 다른 선짜리 또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럴 시간에 그냥 저랑 10번만 봅시다. 그렇게 단순 무식 시골 촌놈 기질이 나와버렸죠.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더더욱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제가 원하는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겐 너무 완벽한 그녀는 저보다 2살이 어렸어요. 저와 10번은 만나보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 다음 날, 아영씨,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는 비행이 있어요. 승무원인 아내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비행이 잡히면 며칠씩 한국에 없었고, 주말에 쉬는 저에 반해 아내는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한번 무엇에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제 성격상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애정 공세를 펼쳤어요. 시간이 없는 아내를 위해 공항으로 찾아가서 커피만 주고 오는 날도 많았어요. 솔직히 30분 미만은 데이트 횟수에 넣기 없깁니다. 네? 아내도 그런 제가 싫진 않아 보였습니다. 아내의 집이랑 공항이 다소 거리가 있었기에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제가 태워주고 태워오는 픽업 기사도 자처하기도 했었죠. 그런 저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저희는 10번의 데이트가 다 차기 전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결정하기 전에 아내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여자분 만나세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내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붙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었습니다. 여튼, 저희는 예쁜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하루하루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말 스케줄이 맞아서 아내와 시외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내의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대문 밖으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며 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뒤따라 나온 여자아이 한 명이 아빠! 하면서 울더군요.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보고만 있었고 아내가 나오더니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겁니다. 아영아, 무슨 일이야? 오빠.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내 품에서 울고 있는 꼬마 아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뒤이어 아내의 어머니께서 나와서는 저를 보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처음 뵙네요. 아, 민호 씨. 우리 아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이렇게 만나뵐 줄 모르고 아무 준비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둘이 오늘 데이트해요?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요. 엄마, 커피는 무슨, 갑자기? 오빠 당황스럽게. 아, 참, 그렇겠구나.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먹고 가도 됩니다, 어머님. 아, 정말요? 어머나, 어서 들어와요. 아내 어머니도 상당히 미인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셨죠. 아내는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집에서 나온 남자는 아내의 친오빠라고 하더군요. 그 꼬마 아이는 오빠의 딸이고요.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고만 치고 집에서는 포기하다시피 한 자식이라고 한번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지금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도 거의 이 집에 맡기고 매일 유흥에 여자에 빠져 산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한편으로 그런 가족사를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 보는 저에게 해주니 저를 식구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아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얘가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과일도 집어주시고 편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어머니 얼굴을 뵙고 나니 아내와 결혼할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그러렴. 데이트 잘 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그때 아내의 오빠 딸이라는 아이가 뛰어나와서는 고모 가지 마. 나랑 놀아. 하며 떼를 쓰는 겁니다. 민주야, 할머니랑 놀자. 고모는 오늘 약속이 있어.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손녀를 끌어당기셨지만 꼬마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민주야, 그럼 오늘 아저씨랑 같이 놀까? 제 말에 눈물을 뚝 그치더니 너무 좋다고 폴짝폴짝 뛰는 아이. 어머님과 아내가 말렸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놀고 오자고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내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예약까지 다 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내 조카와 함께 노는 걸로 일정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 저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 조카는 두말할 것 없이 처음 본 저한테 최고라며 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아저씨, 나 솜사탕. 아쿠, 우리 민주 솜사탕 먹고 싶어? 저는 단숨에 달려가서 솜사탕을 사줬습니다. 해처럼 밝게 웃으며 신나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시선이 머무른 곳. 그곳에는 단란해 보이는 새 식구가 있었고 아빠가 딸아이 목마를 태우고 있었어요. 민주야, 아저씨가 목마 태워줄까? 정말? 그럼, 이리 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마라는 것을 태워줬습니다. 깨르르 웃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세 사람을 너무 예쁜 가족이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카와 놀아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빨리 아내와 결혼해서 이런 토끼 같은 딸을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려서부터 저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자랐기에 현모양처 같은 아내를 늘 꿈꾸고 있었는데 그날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가 늘 상상하고 바랬던 그림이 오버랩 됐었어요. 아내가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착한 심성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요즘에는 자기 일이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승무원이라는 멋진 직업을 가진 아내였기에 행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날 조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아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조카는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아내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아영아, 우리 결혼하자. 응? 너랑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오빠,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 믿어줘. 나 자신 있어. 정말 멋지게 프로포즈하고 싶었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그렇게 불쑥 프로포즈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날도 저에게 오빠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했어요. 넌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잘할게. 우리 결혼하자. 그 후로도 몇 번의 끈질긴 저의 청혼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내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람도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었어요.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니 그래, 그래. 듣던 대로 성격이 서글서글한 게 좋네. 식사 분위기는 좋았어요.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고기를 계속 얹어주시면서 챙겨주셨죠.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보려고 동네 어른들도 찾아오는 바람에 당황했을 텐데 아내도 웃으면서 좋아해 줬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아니, 진행이 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셨더군요. 이서방, 오늘 바쁜가? 아닙니다, 형님. 말씀하세요. 아영이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나랑 잠깐 좀 봤으면 하는데.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퇴근하자마자 형님이 보내주는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둑한 바에서 형님은 이미 술을 한 잔 하고 계셨고,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인사하셨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딴 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형님은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하셨고,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형님 말씀이기에 귀담아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자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근데 형님, 아무래도 이건 아내랑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에이, 뭘 이런 걸 의논하고 그래. 남자들끼리 하는 일에. 그리고 아영이는 하라고 할 거야. 걔는 내가 하는 일에 다 찬성이거든. 아영이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거절하기도 못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형님 가게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을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기로 약속했던 터라 이번 일은 아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뭐? 오빠가? 안 돼. 절대 해주지 마. 형님한테 거절하기가 불편하네. 미안해, 오빠. 이런 일 겪게 해서. 내가 오빠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내 입장도 곤란해지지.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내일 형님 만나서 정중히 거절할게. 미안해, 오빠. 에이, 가족끼리 뭐가 미안해. 형님도 좋은 사업이니까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신 걸 텐데. 나쁜 걸 권하셨겠어? 음. 다음날 형님을 찾아뵙고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방, 안 그래도 어제 말한 투자건 말이야. 다른 투자자가 생겨서 그쪽으로 진행하게 됐어. 미안해서 어쩌지? 아닙니다, 형님. 안 그래도 그 일로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투자자가 생겼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내 맘 같아서는 자네 돈 벌게 해주고 싶은데 이번 일은 그렇게 됐어.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됐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님이 구상하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해버렸고 돈도 다 날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투자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다 날릴 뻔했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형님과는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날린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유흥, 여자, 도박으로 전 부인에게도 이혼 당해놓고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면서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고. 보통 딸은 뒤로 하고 장남을 끼고 사는 집이 허다한데 처가댁은 반대였어요.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는 게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사고만 치는 아들과는 달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예쁘게 잘 커준 딸이라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여튼 그 일 말고는 모든 결혼 진행도 원활하게 척척 잘 됐었고 모든 사람들 축하 속에서 저희는 부부가 됐었어요.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시간들이었어요.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니었기에 2세 계획은 천천히 가지고 신혼을 즐기자고 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추어 여행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결혼 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친구 녀석들이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도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빠지기 일쑤였죠. 에이, 저 녀석 저거 결혼하더니 변했네 변했어. 대단한 애처가 납셨어. 야, 얼마나 가나 보자. 친구들이 놀려댔지만 저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에 그런 말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노래 가사처럼 정말 빈틈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카가 며칠 우리 집에 있어도 되겠냐고 했어요. 오빠가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조카만 처가댁에 덩그러니 놓고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장모님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조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내는 우리 집에 며칠 데리고 있어도 되냐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며칠이라고 하던 것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오빠 미안해. 아니야, 뭐가 미안해. 민주가 있으니까 집이 더 활기차고 좋지. 아, 그런데 민주 생모 말이야. 거기랑은 아예 왕래가 없는 거야? 아, 응, 그런 것 같아. 아, 저렇게 예쁜 딸을 두고 눈에 밟히지도 않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슬픈 표정의 아내. 미안해, 오빠. 민주 때문에 불편한 게 많지? 집에 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니야, 난 정말 좋아. 신경 안 써도 돼. 사실 조카가 온 후로 저는 정말 더 좋았습니다. 애교 많은 조카는 유독 저를 너무 좋아했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놀래켜준다고 현관 옆에 숨어 있기도 하고, 저 준다고 고모랑 같이 주먹밥을 만들었다며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거든요. 자식을 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한다고 하더니 제가 그 짝이었습니다. 완전 조카 바보가 된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여자아이 옷이 보이면 발걸음을 멈추고 보게 되고 퇴근길에는 꼭 조카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과자를 사들고 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갈까 고민하며 서치하기 바쁘고요. 제가 조카를 그렇게 예뻐하니 아내는 한시름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조카는 아내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 딸이 엄마랑 똑 닮았네.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 들었죠. 새하얀 피부에 쌍꺼풀 진한 큰 눈망울. 정말 우리가 딸을 낳아도 저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둘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엄마와 딸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더욱 기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빠, 나 육아휴직 쓸까 봐. 그래? 응, 우리 임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비행하면서는 힘들 것 같아. 나야 좋지. 아영아, 고마워. 아내에게 몇 번 임신 이야기를 꺼냈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아직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자기 일이 있으니 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런 아내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내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됐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욱 설레었죠. 그러나 임신 준비만 하면 바로 될 줄 알았던 임신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젊었기에
조바심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며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저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 저희 가정에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빠, 아영아, 무슨 일이야? 오빠.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흐느끼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장모님 몰래 처가댁 명의로 사채를 썼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댁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자기 딸 자식은 저희 집에 맡겨놓고 잘 크고 있는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서 장모님 인감을 훔쳐다가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다니요. 그 일로 장모님은 쓰러지셨고 당장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이어서 저는 급한 대로 제가 모아둔 돈과 회사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휴, 내가 그 녀석 때문에 제명엔 못 살지. 아들 녀석이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니 그 속이 어떠시겠어요. 자기는 사고만 치고 모든 뒷감당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으니 제가 다 속이 상했습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 완전 잠수를 타셨고 딸 생각도 안 나는지 전화 한 통이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조카가 가엾기만 했습니다.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이가 느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더욱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곳곳을 놀러 다녔고 저희 둘이었으면 안 갔을 박물관이며 미술관이며 놀이동산이며 모두 아이의 위주로 다녔습니다. 장모님께서 이제 허리가 괜찮다고 아이를 집으로 보내라고 하셨을 때 뭔지 모를 감정에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내도 내심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조카의 짐을 싸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집에 뛰어다니던 아이가 없으니 온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참에 임신 준비를 하자며 더욱 신경을 썼죠. 저희 본가 어른들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아이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더 늦기 전에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쯤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시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두 분은 농사 일을 정리하시고 두 분 노후를 위해 짓고 계셨던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었어요. 평생을 하시던 농사 일을 내려놓고 이제 두 분만의 텃밭을 꾸리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기로 한 거였어요.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이 뛰어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시며 앞마당도 크게 놓으시고 돌멩이 하나, 잔디 하나도 손수 다 준비하셔서 꾸민 집이었어요. 이사를 앞두고 저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아내에게 본가에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새 걸로 사드리자고 했죠. 당시 저의 월급은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모델명을 보내주면서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내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던 아내가 저에게 꺼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매달 아내에게 준 월급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망설이는 아내에게서 통장을 뺏어 들고는 저는 바로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매달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씩 돈이 한 사람에게로 계속 출금이 되고 있었어요. 김정훈, 다름 아닌 형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딸 자식도 버려두고 잠수 타고 있던 형님에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돈을 보내주고 있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미안해, 오빠. 아니, 이거 도대체 뭐냐고. 지금까지 나 몰래 형님한테 돈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왜? 네가 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껏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 정산까지 해서 경매로 넘어갈 뻔한 집도 구해줬는데 매달 저의 월급이 그 논팽이한테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오빠, 사실은... 그리고 그때 아내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 그 논팽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폰을 스피커폰으로 대신 받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술에 잔뜩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번 달은 왜 돈 안 붙여? 내가 조용히 살아주니까 또 슬슬 긁지? 이서방한테 내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어? 이게 왜 말이 없어? 민주가 네 딸이라고 다 이야기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 형님의 딸인 줄로만 알았던 그 조카 민주가 아내의 아이라니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어? 누구야? 이서방?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민주가 아영이 딸이라니.
아이씨, 몰라. 본인한테 직접 들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제 머리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아내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린지. 한참이 지난 후 아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대학교 CC로 만나서 무려 5년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다고. 약혼을 하기로 한 날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통보만 한 채 그렇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내와 만났던 5년 내내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목숨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다 포기하고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던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끝끝내 지울 수 없었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출까지 하면서 기어이 아이를 낳은 아내. 그 아이가 조카인 줄만 알았던 바로 민주였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속 한번 안 썩히고 자란 아내. 그래서 받은 부모님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부모님은 이대로 앞길 창창한 딸아이 인생을 망칠 수 없어서 평소 논팽이였던 아들의 호적에 손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아들에게 강남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차려주고 고급 오피스텔에 외제차까지 사줬답니다. 아내는 일에서 번 월급을 족족 오빠에게 모두 상납했다고 하더군요. 오직 자기 딸을 잘 키워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라는 작자는 그 딸아이를 이용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기 바빴고 결혼 전에 저에게 투자 자금 1억을 구해달라 했을 때 그 돈도 결국 아내가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어떻게 이런 걸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할 수 있는지.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처가댁 식구들 모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아내. 결혼 전 몇 번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용기 내지 못했다고, 제가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 질렀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것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순수히 그렇게 하겠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연애 때 아내가 왜 그렇게 저에게 좋은 여자 만나야 되는데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조카라는 아이와 왜 그렇게 닮아 있었던 건지, 왜 그렇게 끔찍하게 조카를 챙겼던 건지 모든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도 아내가 피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딸아이 때문이었겠죠. 그 아이를 두고 차마 임신을 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처가댁에서 찾아와서 눈물로 빌었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네. 다 내 잘못이야. 아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저지른 일이야.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지만 밤만 되면 아내 생각에 술로 매일매일을 보냈어요. 결국 회사에 휴직을 내고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보다 저를 더욱더 괴롭히는 것은 그런데도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저를 정말 미치게 했어요.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아내 또한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는 아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가엾기까지 하더군요. 그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그동안 그 큰 주홍 글씨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것이 아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결혼 전에 사실대로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거냐고요. 저의 선택은 예스였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아내와 결혼했을 거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내를 찾았죠. 처가댁은 이미 이사를 가고 난 후였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꾸시고 당초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백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직장 동료였던 친구를 SNS로 겨우겨우 찾아서 아내가 있는 곳을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의 말로는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일도 퇴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서 들은 주소지 하나 달랑 들고 저는 아내가 사는 곳으로 갔어요. 아내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 일도 그만두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마른 사람이 살도 더 빠져 있더군요. 아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야윈 아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도 많이 울었죠. 아영아, 나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희 둘의 사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였어요. 특히나 저희 집에서 저희 재결합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직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보고 있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호적에서 제 이름을 파버리시겠다고까지 하셨고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떨어져서 평생을 산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조용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연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그리고 우리 예쁜 딸 민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겪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저희 세 식구 잘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단 한 분이라도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